아저씨 일어나실 수 있어요? 뭐야 이 새끼는. 그냥 가라. 말로 하셔야죠. 왜 때리고 그러세요? 학생인가? 야 빨리 꺼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고맙네. 학생, 걸으실 수 있으세요?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데 학생 이름이 뭔가?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참 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느 밤, 아무 생각 없이 걷던 골목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준혁이라는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밤 그냥 집에 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친 다리를 이끌고 빈속을 달래며 그냥 집에 가서 뻗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놈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11월의 서울 밤바람은 유독 차갑습니다. 낮에 잠깐 내렸던 가랑비가 아스팔트를 적셔놓은 탓에 골목마다 가로등 빛이 무릉덩이에 어른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깨를 움츠리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혁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검정 트레이닝복 차림에 운동 가방을 한쪽 어깨에 비스듬히 걸친 채 준혁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복싱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마디에는 아직 붕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왼쪽 관자놀이에는 스파링 때 맞은 자국이 불그레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고 저녁은 훈련하느라 건너뛴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뭔가 차려주시겠지 싶어서 그냥 버텼습니다. 좀만 더 가면 집이야. 준혁은 자신에게 되뇌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쿠당탕, 그리고 낮은 신음.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밤늦게 술 취한 사람이 넘어지는 건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취객이겠거니 싶어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 이번엔 달랐습니다. 쿵, 쾅, 그리고 짧은 비명.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뭐야? 그는 골목 모퉁이에 등을 바짝 붙이고 고개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겨우 닿는 골목 안쪽, 빈 담장 앞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낡은 감색 점퍼에 회색 면바지, 흰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섞인 중년 남자였습니다. 체구는 작았고 안경은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이 터진 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주변을 4명의 사내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죄다 검정 패딩에 두건을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번득이는 눈빛만큼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싸움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명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중년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버티면 더 힘들어져요. 회장님, 그냥 도장 찍으시면 다들 편해. 안 해. 절대로. 아직도 이러실 거예요? 그는 발로 중년 남자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쿵. 남자가 옆으로 쓰러지며 낮은 신음을 토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손에 식은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이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가. 지금 내가 낄 상황이 아니야. 4명이야. 칼이라도 있으면 그냥 경찰 전화해. 그게 맞아. 또 다른 목소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아저씨 아무도 없잖아. 준혁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명. 하지만 그들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고도 못 본 척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냐고. 내가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하냐고. 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그런데 또 한 번 발길질. 쿵. 이번엔 남자가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버린 겁니다. 나중에 준혁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뭔가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먼저 갔어요. 눈앞에서 사람이 맞고 있는데 발이 안 떨어지질 않았어요. 준혁은 운동 가방을 어깨에서 내려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붕대를 한번 꽉 당겼습니다. 복싱부에서 3년, 교내 대회 준우승, 지역 선발전 8강. 화려한 경력은 아니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에 새겨진 것들은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준혁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그 한마디에 4명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일어나실 수 있어요? 무릎 꿇고 있던 중년 남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망가. 얼른. 학생인가? 야, 빨리 꺼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목과의 거리를 눈으로 계산했습니다. 약 3m. 그의 오른쪽에 서 있는 농가는 2m. 왼쪽 2명은 좀 더 멀리 있었습니다. 먼저 치면 유리합니다. 늦으면 불리합니다. 준혁은 두목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그 순간 준혁의 몸이 폭발했습니다. 복싱이라는 운동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움직였습니다. 두목이 팔을 뻗기 전에 이미 준혁의 왼쪽 잽이 먼저 두목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두목이 비틀거리는 사이 즉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달려들던 오른쪽 사내의 팔을 막고 허리를 낮춰 그의 복부에 훅을 꽂아 넣었습니다. 으어! 2명이 쓰러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3초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큰 체격이었습니다. 준혁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팔도 굵었습니다. 준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가며 상대의 팔을 잡아당겨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 틈에 팔꿈치로 등을 내리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겁먹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이거 그냥 끝낼 거야. 준혁은 대답 없이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초, 2초, 3초. 마지막 깡패는 결국 돌아서서 골목 밖으로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도 비틀비틀 일어나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조용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감사함도 아니고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깊고 묵직한 눈빛. 고맙네. 학생, 일어날 수 있어요? 중년 남자는 혼자 걷기가 힘들 정도로 다쳐 있었습니다. 갈비뼈 쪽을 계속 잡고 있었고 입술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그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못 걸으시잖아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도로까지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야간이라 잘 서질 않았습니다. 빈 택시가 2번이나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아마도 피 흘리는 사람을 태우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3번째 택시가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요? 제일 가까운 응급실이요. 싸움이에요? 빨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식은 눈을 감고 기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옆에 앉아 몇 가지를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응급실 비용. 지금 지갑에 얼마 있지? 손이 저절로 뒷주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교통비 포함해서 25,000원 정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고 나서 생각하자. 중년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이름이 뭐야? 은인한테 이름도 못 물어보나.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저 혼자 뛰어들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복싱 배웠나? 조금요. 조금이라고 하기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옆구리를 잡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갈비뼈 다치신 것 같아요. 병원은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준혁은 중년 남자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빠르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하고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같이 온 사람이에요. 처치가 시작되면서 준혁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텅 빈 형광등 아래 한밤중의 응급실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다른 환자가 밀려오는 소리, 의료진의 발소리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준혁은 20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갈비뼈 2대 골절, 열상, 타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다행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실 쪽을 한번 바라봤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름도 안 남기고 갔어? 준혁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치셨으니까 간 거지. 그 말이 이 아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랩을 씌운 밥과 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 위에는 포스트잇 한 장. 늦게까지 고생했지? 데워 먹어 엄마. 준혁은 잠깐 그 쪽지를 바라보다가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말없이 씻고 누웠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자꾸 재생됐습니다. 그 아저씨 괜찮을까? 깡패들이 한 말. 회장님이라고 했던 것. 그냥 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결국 준혁은 5시간도 안 되는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몸이 조금 뻐근했지만 학교는 가야 했습니다. 집에서 나서며 어머니에게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밥 먹고 가야지. 아 진짜. 편의점에서 먹을게요. 이 녀석이 잠깐만.
그러나 준혁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또 굶고 가는 거야, 진짜. 준혁은 피식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준혁은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2개를 사 먹으며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다친 손마디가 조금 욱신거렸습니다. 복싱 장갑을 끼고 쳤다면 덜할 텐데 맨손이었으니까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학교 정문이 보이는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매일 아침 학생들이 북적이고 선생님들이 지각 지도를 하고 가끔 학부모 차가 한두 대 세워져 있는 게 보통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정문 양쪽에 2대, 그 뒤로 더 뒤에 2대가 더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는 죄다 번들거리는 검정 도장이었고 번호판도 흰색이 아닌 영업용처럼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 주변에는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도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귀에 이어피스를 꽂은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들. 1명, 2명, 3명. 준혁이 대충 세어보니 6명 이상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 뭐야? 글쎄, 경찰이야? 경찰은 저런 차 안 타잖아. 드라마에서 봤는데 저거 VIP 경호하는 사람들이래. 누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차들을 구경했고 일부는 괜히 긴장한 표정으로 빠르게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 2분이 교문 밖으로 나와 차들을 보다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골목 모퉁이에서 바라보던 준혁. 그의 심장이 갑자기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찾으러 온 건가? 어젯밤 일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깡패 4명을 쓰러뜨렸습니다. 혹시 그 중에 더 큰 조직이 있는 거 아닌가? 보복하러 온 건가? 그런데 이건 너무 큰 규모가 아닌가? 학교로 학생 잡으러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준혁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 준혁은 3년간 복싱을 했습니다. 링 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주먹이 아닙니다. 상대를 너무 무서워해서 정작 자기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교문을 지나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 학생이시죠? 준혁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2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누구세요? 태강그룹 경호팀장 최재수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학생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 한마디에 준혁의 머릿속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회장? 태강그룹? 학교 전체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미 교장 선생님이 현관에 나와서 최 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교감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교무실에서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거 태강그룹이라고? 강태식 회장이랑 관계 있는 거야? 그러게, 우리 학교에 왜 왔대? 박준혁 찾는다며? 3학년 준혁이? 걔가 무슨 일을 한 거야? 준혁은 교무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지나가다가 맡고 있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강태식 회장이라는 거 알았어? 몰랐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낡은 점퍼 입은 아저씨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맡고 있으니까 뛰어들었던 겁니다.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얼마나 큰 이름인지 그 순간에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밖에 분들이 교장실에서 잠깐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너 괜찮아? 네.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었을 때 준혁은 순간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보던 그 아저씨가 맞았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깔끔한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입술의 상처에는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고 얼굴에 타박상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는 어젯밤에 그 힘없이 쓰러져 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냥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큰 것을 다뤄온 사람 특유의 무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 옆에 최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왔군. 회장님이셨어요? 그래. 잠깐의 침묵. 고마워서 왔어. 직접. 준혁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멈췄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가 아니야? 4명을 혼자 쓰러뜨리고 병원까지 데려다 준 게 복싱 조금 배워서요. 이름도 안 남기고 갔더구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강태식이 준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찾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알아? 뭔가를 읽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앉아봐. 교장 선생님이 눈치 빠르게 저는 잠깐 밖에 있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준혁과 강태식 그리고 문 옆에 선 최 부장만 남았습니다. 강태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뛰어들 때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죠. 그런데도 뛰어들었고 눈앞에서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알아? 모른 척 지나가는 거야. 그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너도 그럴 수 있었어. 아저도 그냥 까려고 했는데 근데 못 그랬어요. 왜? 그 눈을 봤어요. 아저씨 눈을. 내 눈?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자기가 더 맞아도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 눈이 무서운 눈이 아니었어요. 강태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작 종을 듣고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을 보고 판단했구나. 어른이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준혁은 알게 됐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태식 회장은 태강그룹의 3대 회장이었습니다. 조부 때부터 이어온 회사를 물려받아 40년 가까이 경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룹 계열사만 20개가 넘었고 직원 수는 전국에 4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늦은 밤 허름한 골목에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을까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혼자 걷는 날이 있어. 차도 없이, 경호도 없이, 그냥 보통 사람처럼. 왜요? 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세상이 안 보여. 밑에서 누가 뭘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잊으면 안 돼서. 그건 강 회장이 4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 사건의 배우는 이랬습니다.
태강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태강건설의 전 임원 이성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2년 전 내부 비리로 해고된 인물이었습니다.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수십억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강태식 회장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을 해고한 사람, 자신을 검찰에 넘긴 사람, 2년간 칩거하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습관을 오랜 시간 추적한 끝에 그 밤 골목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습격을 감행한 겁니다. 목적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을 협박해 자신의 비리 수사를 무마하게 할 문서를 받아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이 말했던 겁니다. 도장 찍으시면 다들 편해. 그날 밤 조금만 더 당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개구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다들 그냥 갔어. 거기다 나는 당시 전화기도 없었어. 미리 빼앗겼거든.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새삼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지나가던 그 사람들의 뒷모습, 모른 척 빠르게 사라지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날 밤 그 문서에 도장을 찍었을 거야. 아니면 더 심하게 당했을 거야. 근데 경호원들은요? 회장님 정도면 항상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요? 내가 혼자 있겠다고 한 날이었거든. 그게 그날의 실수였지. 사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 골목, 그 인근의 CCTV 중 하나가 준혁이 골목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깡패들을 쓰러뜨리는 장면, 그리고 강 회장을 부축해 나가는 장면까지를 꽤 선명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각도가 좋지는 않았지만 준혁의 얼굴이 가로등 빛에 잠깐 비친 장면이 있었고 그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회장님, 이 학생을 찾으셨던 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하고 강 회장님을 도운 제3자이기도 해서요. 봤나요, 영상을? 봤습니다. 혼자서 4명을, 그것도 18살 학생이. 형사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준혁이 가방을 내려놓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잽, 훅, 돌려차기처럼 보이는 발놀림. 그리고 순식간에 정리되는 상황. 뭘 배웠기에 복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보세요. 형사가 영상을 앞으로 되감았습니다. 준혁이 골목 입구에서 상황을 보는 장면. 10초, 15초, 20초, 멈추는 장면. 여기 보면 이 학생 잠깐 망설이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안 갔습니다. 강태식은 그 장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편 배우 인물 이성민은 조직폭력배들의 자백으로 빠르게 검거됐습니다. 도주를 시도했지만 태강그룹이 보유한 법무팀과 경찰의 공조로 사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성민이 단순히 비자금 비리가 아니라 태강그룹 내부 기밀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고등학생이 밤 골목에서 멈춰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준혁의 학교는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진짜야? 제가 회장님 구해준 거야? CCTV에 찍혔대. 영상에서 진짜 다 쓰러뜨렸다고. 와, 미쳤다.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재벌 회장이랑 친해진 거야? 대박이다. 준혁은 그 소문들이 불편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뭔가 과장되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지나치지 못했을 뿐인데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게 좀 간지럽고 어색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야, 이놈아. 엄마. 4명을 혼자 쓰러뜨렸다고. 칼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총이라도 있으면. 없었잖아요. 있었으면 어쩌려고. 없었으니까 뛰어든 거죠. 너 그거 알아?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 하나 보고 사는 거 알잖아. 아버지 없이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무슨 일 생기면 엄마는 어떡해. 미안해요. 잘못됐으면 어쩌려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안 그러면 어쩌겠어요. 맡고 있는데. 박미수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아버지 닮았다. 꼭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말에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준혁의 기억 속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사람.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고. 준혁은 눈을 잠깐 내리깔았다가 다시 어머니를 봤습니다. 밥은요? 됐어, 진짜. 들어가. 강태식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부장을 통해 전달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학생, 시간 되면 한번 만나고 싶네. 준혁은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 거기서 뭔가 더 생기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결국 준혁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봐. 예의라는 게 있지. 그분이 직접 연락하셨으면 가서 인사는 드려야지.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너 되게 예의 없는 거다, 알아? 결국 갔습니다. 태강그룹 본사는 서울 도심의 63층짜리 유리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준혁은 자기가 입고 온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 티가 눈에 띄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온 거지, 나? 최 부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준혁을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강태식은 넓은 회장실이 아니라 작은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 2개와 낮은 탁자,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몇 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준혁이 들어오자 일어섰습니다. 왔어. 앉아.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아? 손이. 준혁은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을 봤습니다. 손마디가 살짝 멍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차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커피를 마셨고 준혁에게는 따뜻한 유자차가 나왔습니다. 잠깐의 침묵. 사는 게 어때? 그냥 살아요. 복싱은 계속할 거야? 모르겠어요. 대학 가야 하니까. 대학은? 체육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준혁은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괜히 형편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서. 그런데 강 회장은 그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나? 네. 뭐 하시는 분이야? 식당 일하세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다. 뭐 사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그 말에 강태식이 잠깐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제일 쉬운 것 같아도 제일 어려운 말이야.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강 회장이 예상 밖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서 준혁도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복싱 이야기, 학교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장래 이야기.
강 회장은 잘 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두 마디씩 짧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대화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나한테 큰 부탁 하나 받아줄 수 있어? 어떤 거요? 나는 내 도움에 보답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내가 결정해야 해. 저는 뭔가를 원해서 한 게 아닌데요. 알아.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거야. 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학 학비, 내가 전액 지원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체육대학이든 어디든. 준혁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태강그룹에서 일하고 싶으면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강제가 아니야. 선택이야. 그냥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왜요? 왜? 저 그냥 지나가다가 뛰어든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일이에요? 강태식이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많이 봐왔어. 40년간 장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얼굴 보면 알아. 그날 밤 내가 골목에서 주저하던 그 10초 CCTV에 다 찍혀 있어. 나도 봤어. 무서웠던 거야.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결국 들어왔어. 그게 뭔지 알아? 용기야. 진짜 용기라는 건 무서운데 하는 거거든. 안 무서운데 하는 건 용기가 아니야. 준혁은 천장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냥 할 수 있었으니까 한 거예요. 복싱 배웠으니까. 복싱 배웠다고 다 뛰어들진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쭤봐야 해요. 그래, 당연하지. 준혁은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며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강태식 회장이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것, 졸업 후 일자리도 제안했다는 것. 어머니는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진짜야? 네. 그분이 직접 그런 말을? 네. 박미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하면 안 받아도 돼요. 이놈아. 왜요? 엄마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을 텐데. 체육대 가고 싶다는 거 알았어. 근데 형편이 있잖아. 그래서 말 못하게 했잖아. 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더라면 내가 저렇게 커가는 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응? 나는 괜찮아요. 지금도. 알아. 근데 엄마는 항상 미안해. 미안할 거 없는데. 있어. 엄마 입장에서는. 준혁은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잘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은 많은데 잘 내보이질 않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엄마, 응? 고마워요. 지금까지. 박미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됐어. 밥이나 먹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학비 지원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취직 자리는 내가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안 받겠습니다. 최 부장이 그 말을 강 회장에게 전했습니다. 강태식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맞아. 전해줘. 그해 겨울 준혁은 수능을 쳤습니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육특기생 전형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복싱 선수 출신이라는 경력, 그리고 전국 선발전 8강이라는 기록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됐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준혁은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고 복싱 체육관에 혼자 갔습니다. 관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샌드백 앞에 혼자 서서 혼자 쳤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숨이 차오를 때까지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입학 후 준혁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게 편해졌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체육 전공자들이 모인 대학이다 보니 경쟁 수준이 달랐습니다. 준혁처럼 아마추어 복싱 선수 출신이 아니라 실제로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친구들,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아, 너 고등학교 때 복싱했다고? 실력 어느 정도야? 지역 선발전 8강. 나는 전국 4강인데. 같이 스파링 한번 해볼래? 그 스파링에서 준혁은 졌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자 기숙사로 돌아오던 밤, 준혁은 처마 밑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인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서 주저하던 그 10초, 무서웠지만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거야. 준혁은 고개를 내리고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대학 3학년 때 전국 대학 복싱 선수권에서 2위를 했습니다. 4학년 때는 체육교육학 부전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의 주제로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 교육 모델 연구를 선택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 웃었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 준혁은 태강그룹 공개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경호팀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공헌팀이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교육 지원 사업을 맡는 부서였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에는 최 부장도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준혁을 보더니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원자, 태강그룹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 능력으로요. 면접관들이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요? 저는 복싱이 저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시간에 몸을 움직일 곳이 있었다는 것, 지도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그 경험을 다른 아이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최 부장은 끝까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준혁이 나가고 나서 최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합격 줘도 됩니다. 첫 출근 후 사흘째 되던 날, 준혁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산의 정원을 걸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어? 준혁이 돌아보니 강 회장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뒤따랐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 회장님. 편하게 있어. 회장님 소리 들으면 나도 딱딱해져. 힘들 건 알아. 처음이니까. 괜찮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하더라. 실제로 괜찮은걸요.
두 사람은 잠깐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원에는 11월의 늦단풍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억해? 나는 그날 처음으로 무서웠어. 회장님이요? 회장이라고 안 무섭겠어? 그 골목에서 혼자 맞으면서 생각했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내가 들어왔어. 근데 더 신기했던 건 내가 나를 구해줄 때 내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누군지 관심도 없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맞아. 그게 진짜야. 강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준혁도 멈췄습니다. 나는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래 일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내 바람이고 결국 내 인생이야.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내가 정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 믿어.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후로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준혁은 태강그룹 사회공헌팀에서 청소년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외곽 3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 복식 및 체육 교육 프로그램. 그것이 3년 만에 전국 47개 학교로 확대됐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먼저 일어서기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문제와 낙인이 찍힌 아이들이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 학교를 자꾸 빠지는 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 준혁은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너 뭐가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모르면 일단 움직여. 몸을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생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처음엔 다 이상해. 근데 계속하면 달라져. 그 아이가 6개월 후 교내 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을 받고 준혁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쌤, 1등 했어요. 감사해요. 준혁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했습니다. 잘했어. 계속해. 준혁이 입사 3주년이 되던 날, 강태식 회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3년이 됐어. 네. 내 프로그램 내가 다 보고 있어. 먼저 일어서기. 이름 잘 지었더라. 팀원들이 같이 지었어요. 뭐든 잘 됐어. 강 회장이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봐. 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준혁의 눈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독립재단 설립 허가서야. 먼저 일어서기 재단. 내가 대표이사를 맡아줬으면 해. 저요? 태강그룹이 초기 자본금을 출연하고 운영은 내가 주도하는 거야. 규모를 더 키워볼 수 있어. 준혁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왜 저예요? 이 프로그램이 왜 아이들한테 먹히는지 알아? 내가 그 아이들이랑 같은 눈을 하고 있어서야. 어려운 집에서 자라면서 주눅 들지 않으려고 버텼던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거랑 아닌 거랑은 달라.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골목에서 학생한테 목숨을 비쳤어. 근데 그보다 더 값진 걸 받았어. 감사합니다. 세상엔 아직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어. 무서운데도 들어오는 사람. 준혁이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받겠습니다. 그래.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먼저 일어서기 재단은 전국 120개 학교에서 연간 1만 2천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형교육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복싱뿐만 아니라 태권도, 수영, 씨름 등 다양한 스포츠로 영역이 확대됐고 지역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 재단의 대표이사
박준혁은 30을 갓 넘긴 나이였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나온 준혁이 걸어가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 골목 근처였습니다. 아, 정확히는 아니었습니다. 예전 살던 동네에서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골목 쪽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찬바람도. 준혁은 골목 입구에 잠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낡은 담벼락과 젖은 아스팔트 위에 어른거리는 불빛만. 그때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그 일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응, 나야.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늦게까지 또 일한 거야? 좀요. 몸 챙겨. 알았어? 알았어요. 그리고 있잖아. 오늘 뉴스에 내 재단 나왔더라. 엄마 자랑스럽더라.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됐어요, 엄마. 됐긴 뭐가 돼. 자랑스럽다고. 엄마가 그 말 못하면 누가 해. 들어와. 늦지 말고.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잠깐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춥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참 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느 밤 아무 생각 없이 걷던 골목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대단한 무엇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나칠 수 있었는데 지나치지 않는 것. 무서운데도 한 발 더 내딛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리고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연이 만 명의 아이들에게 닿기도 합니다. 박준혁은 그날 밤 골목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못 지나쳤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용기라는 것은 무서운데도 한 발 더 내딛는 것이니까요.